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AI 버블의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무슨 버블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이 그들만의 리그는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큰 시장만 봐도 약간 그래요. 나스닥이 올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 정도 폭등하는 사이에 S&P 500은 8% 올랐고요. 다우 지수는 단 1% 정도만 올랐습니다. 이 나스닥 안에서도 그 차별은 되게 심하죠. 지금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7의 주가는 지금 올해 평균 61%가 오르면서 이 대부분의 상승분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메타나 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100%가 넘게 올랐고요. 이 C3 AI 같은 그 AI 관련 기업은 120% 정도가 넘게 올랐죠. 완벽하게 지금 그들만의 버블인 거죠.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경제를 좀 살펴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번 주는 경기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PMI 지표의 더 빠른 선행 지표죠. 이 지역 연은들의 제조업 지수들이 나왔는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하고 이 필라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뉴욕은 꽤 충격적이었죠. 지난달 상당히 좋게 나와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번 달에 폭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9를 기대했는데 실제는 그 10배 마이너스인 마이너스 31.8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 선행 지표인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28로 폭락했고요. 이 필라델피아 연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미 크게 좀 무너졌었는데 이번 달은 예상보다는 약간 더 좋게 나왔습니다. 뭐 물론 그래도 마이너스 10이고요. 다만 신규 주문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악화됐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상품 수요에 대한 기대는 지하를 뚫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느니 안 온다느니 그리고 뭐 와도 연착륙이다 혹은 뭐 경착륙이다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팩트만 딱 이야기하면 일단 가장 큰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는 신용 기준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하고요. 이 부채 한도 이슈인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돌고 돌아서 미국의 경제 엔진인 소비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로 이제 귀결이 되겠죠. 현재 소매 판매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이게 검은색이 소매 판매인데요. 이 소매 판매는 굉장히 강해 보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면 이런 상승분을 빼놓고 실질 상승분만을 보면은요. 2021년 3월 이후 소매업체들은요 실제로 판매 성장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막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지금 숨이 막히기 시작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 신용 기준하고 소매 판매 추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습니다. 특히 최근 은행들의 대출 심사 기준,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스탠다드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달러스 연은이 조사한 크레딧 강화 기준이 이제 67개 은행한테 했다고 해요. 설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5월 들어서 그 기준이 굉장히 가파르게 타이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은요, 이 경제에는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죠. 돈을 돌려주니까 돈을 돌리고 근데 은행이 지금 꽉 막아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안 돌아서 돈맥 경화가 와서 경제가 둔화되고 돈이 안 도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또 하락하는 영향이 결과가 나오게 되죠.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3월 은행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금융 안전 도구를 이용해서 급한 불을 잡았다. 그래서 은행은 안정을 찾았지만 이 신용 기준이 악화되고 있어서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또 인상하지 않아도 뭐 알아서 경제가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시장은 이거를 6월 금리 동결로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일 수도 있죠.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과연 이게 좋은 말일까?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연준의 많은 위원들이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부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금리를 제한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면 7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던 기대를 지금 약간은 낮추고 있죠.
이제 시장은요 7월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있어요. 세미 패드워치를 보시면은 11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베팅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과 9월 베팅은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지난주와는 많이 달라진 셈인데요. 연준의 매파적인 메시지를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변화가 바로 금리와 달러의 강세 전환인데요. 금리는 오늘까지 무려 6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지속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30년물 장기 금리는요. 지금 하락 추세를 뚫고 있죠. 그러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프라이스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달러 강세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투자노트를 통해서 3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달러가 이전의 추세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추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금하고 은이 상당히 최근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금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계속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지금 금 가격이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품은 상태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같이 올랐죠. 금리와 달러가 오르니까 금융환경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실질금리는 당연히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금리의 강세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는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특히 자금 흐름, 이제 암호화폐의 자금 흐름에서 이미 4주 연속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부채 한도인데요. 이번 주 내내 부채 한도 협상 이제 낙관론이 있었죠. 그러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공화당이 이제 백악관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시 정지, 중단을 선포를 했어요. 주말에 다시 봐서 협상하겠다는 건데 저는 정치인들 얘기는요. 뭐 된다 안 된다 얘기는 여기에 휘둘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돼야 되는 거죠. 믿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저 순수한 노이즈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부채 한도 이슈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미국 경제에 큰 위험이 될 거라는 건데 현재 재무부 현금이 보시는 것처럼 다 완전히 떨어져 가고 있죠. 이번 주에는요. 그 50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잔고가 800억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떨어졌겠죠. 그럼 텍스로 이제 충당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6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는 다 마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불확실성, 협상이 됐다 안 됐다 이러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인과 이제 노이즈 때문에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겠죠. 그또 장기적으로 봐도요, 이게 또 부정적입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이게 또 해결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똑 떨어진 현금을 채우기 위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나스닥이니 뭐니 다 오른 건데 그런데 국채가 이제 한꺼번에 발행이 되게 되면 이 국채를 누가 사주겠어요? 은행이나 이제 기관들이 사야 됩니다. 그럼 캐시가 정부로 빠져 흘러 들어가는 양적 긴축 효과가 나타나죠. 시장은 올해 중순부터 이제 7천억에서 많게는 이제 1조 달러 정도가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경제에 미칠 효과가 신용 긴축과 함께 이제 배가 돼서 나타날 겁니다. 자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가는 굉장히 계속 올랐고요. 그래서 채권은 하락하면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자금 흐름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여전히 251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 4주간 1,510억 달러가 현금으로 도망갔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이제 채권으로 56억 달러나 유입이 됐는데 대부분이 국채로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회사채 같은 경우도 투자 등급하고 이제 정크 등급의 이제 하이힐드 채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 등급이 7주 연속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정크 등급은 2주 연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또 77억 달러나 돈이 빠졌습니다. 주가와는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이 상태로 계속 가기에는 문제가 조금 많아 보이죠. 일부 기업들만 오르는 현상이 유지되려면은 이 결국에는 유동성이 계속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정부가 팡팡 이제 쏟아 부은 것처럼 공급이 되던가
뭐 결국 그거는 이제 금리가 인하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시장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뭐냐 오르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것도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야 되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경제 데이터가 나타나면서 경제 사이클 회복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도 계속 올라줘야 돼요. 현재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레벨이 역사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고평가된 상태라서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나 이제 유동성 공급은요 시장의 헛된 기대로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미 문제가 있어요. 연준이 올해 제시한 근원 물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망을 제시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원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5.5%나 되는데 이게 연준의 프로젝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월은 경제가 지금 신용 긴축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았죠 이미. 하지만 시장은 내년까지 이미 200bp 수준의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봐야겠죠. 두 번째는 지금 경기 회복 사이클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이 경기 선행 지표들을 모두 집계를 해서 경기 선행 지표라는 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부터 시작해서 PMI의 신규 주문 같은 지수입니다. 네, 이제 이런 지수들을 모두 집계해서 미래 경제 방향성을 파악하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미 지수는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경제가 올해 중순부터 침체에 빠질 것임을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죠. 시사를 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자산 시장의 움직임, 뭐 은행주 같은 거라든지 리츠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회복 사이클의 움직임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시장이 스스로 좀 자기 왜곡을 하고 있는 편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또 괴리를 보이고 있죠.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의 수혜를 받는 홈빌더 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 이제 홈디포 실적이 났는데 이 주택 관련 소매업체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미국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도 합니다. 홈디포 실적은 왜냐면은 홈오너들이나 이제 렌트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홈디포에 가서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 이게 이제 소비자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는데 홈디포가 이번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전망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급락을 했는데 이 홈디포하고 XHB 홈빌더 ETF는 여태까지 함께 추세를 갔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점점 좀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가를 보지 말고 자금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제자리 걸음이죠. 시장이 지금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회복 사이클로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회복 사이클이란 무조건 일단 침체가 오고 난 후에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풀어야 옵니다. 다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풀어야지 회복이 그때부터 오는 건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금 흐름이 개걸음을 하고 난 후에는 결국 무너졌다라는 점에서 지금도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투자자들 이제 FMS 투자 그 추세를 보면요 기술주, 테크 쪽하고 유럽 쪽으로 아주 강력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대단하죠. 지금 니케이가 90년대 버블 시대 이후에 가장 높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각광을 받고 뭐 워렌 버핏도 일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기업도 인수를 하고 지분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아직까지도 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근원 물가가 처음으로 4%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지금 수익률 곡선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 무한 양적 완화를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풀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지금 탄력성 있는 소비를 보여주면서요, 경제가 견디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골드만삭스는 침체 가능성을 지금 35%밖에 보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는 고용 시장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용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고용 자체도 함께 과열돼서 고용을 너무 많이 고용을 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용 자체는 이전 팬데믹의 고점과 비슷한 수준이니까 고용 자체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반대로 그 수급이 무너지면서 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채용 자체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임금이 오르고 고용 시장 자체가 타이트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과 예전의 고용 시장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70년대하고 가장 다른 건 뭐냐면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그때 같은 경우는 7에서 10% 정도 이렇게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낮죠. 뭐 3-4%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고용이 유지되고 물가가 내리면 연착륙이 가능해지겠죠. 실업률이 그다지 크게 높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또 내린다면 연착륙이 가능해질 겁니다. 다만 이 신용이 위축되고 있고요. 이 부채 한도로 인해서 양적 긴축이 또 가속화되면서, 그렇게 되면 또 경제가 굉장히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텐데요. 그러면은 또 경제가 예상보다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시장에는 그래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이런 식의 랠리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밸런스를 찾아야겠죠.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